네,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2부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건 한판 평론,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분들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장안의 화제, 역시 이걸 안 하고 갔었죠. 강선우 후보자 어제 자진 사퇴했는데 갑자기 사실은 당내나 뭐 대통령실 기류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강행인 것 같다 막 이랬는데 어제 사실 또 그제부터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썰들을 좀 풀어주세요. 알 수는 없죠. 정확한 내막은. 근데 이제 여러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찌됐건 뭐 경위가 뭐가 됐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한 거는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부담이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임명 의지를 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청했는데도 예. 여론이 진정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단지 야당의 공세가 아니라 여권 내부에 이제 균열로 나타나니까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저는 어제 오전에 나왔던 그 스트레이트 뉴스하고 예. 조원 시내의 여론조사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치로 보여줬잖아요. 수치로 보이니까. 반대 여론이 2배에 달한다는 예. 게. 그래서 대통령실도 더 버티기 어려웠을 거고 당사자도 본인이 그렇게 이제 부담을 만들면서 일종의 이제 민폐를 끼치고 있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고 사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여당 지도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기 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서포트하는 게 여당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할 때 그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여당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이 눈치 보면서 따라가기를 했어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저는 여당 지도부가 망신을 자초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이상한 궤변을 가지고 강선우 후보를 감싸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민주당도 좀 철저히 되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봐야 된다. 일단 정사로 쭉 판단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박원석 의원님이. 야사. 자 이제 야사로 이제 물밑에서 여러 얘기를 얘기들이 풀어주세요. 있었는데 사실 그 거기부터 시작하시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곤란했던 모습 그리고 그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 그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여당 지도부에 물어봐라. 라고 정무수석이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 전적인 판단은 여당 지도부의 뜻에 따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쭉 흘러왔는데 사실 여론이 쉽게 뭐 더 불이 붙었으면 붙었지 잠재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사퇴를 요구했어요. 뭐 예를 들면 민노총, 참여연대,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뭐 이런 분들도 정식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사실상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언론, 시민 언론들이 또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 어제 만난 자리에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 인사를 사실 철회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의 이 글을 보면 본인이 정말 그러니까 딱 결단을 해서 기꺼이 이 정부를 위해서 사퇴하는 글은 아니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명 철회를 당하는 것보단 자진 사퇴가 어떻겠냐는 의견이 물어왔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는 그 글을 썼다고 봅니다. 보도에도 보면 뭐 김현지 비서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글을 전달받고 본인이 결정해서 갔고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도 좀 비판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도 사과 얘기를 하면서 기류 자체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자, 보도된 내용만 정리를 잠깐 하면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김명기 원내대표가 이제 당내 여러 우려가 있는 건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안인지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이건 이제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한 거죠. 나에게 맡겨달라. 믿어달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 얘기가 이제 어제 오전에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는 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해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현재 보도로 나오는 거는 이런 거기까지죠. 정도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당대표 선거 후보를 나갔는데
예. 이제 페이스북에 전직 원내대표입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한 전직 원내대표인데 사퇴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를 용기 있게 올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강선호 후보자가 글이 올라가는 거를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성공을 바라는 몇몇의 의원들이 다수가 이 부분을 지도부와 무관하게 또 뜻을 전달해서 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수용한 받아들였다. 것으로 그렇게 앞서 이제 제가 보도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얘기는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정사의 야사 1을 들어봤고요. 야사 2는 혹시 윤희석 대변인님? 저는 야사를 알 만한 위치에 없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좀 몰라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서. 그렇게 비쳤다면 송구합니다. 아는 게 쥐뿔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의도 너무 정보통 겸손한 야사 3로부터 야사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사를 다 아는데 네. 야사를 전해준 분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그래서 나쁘네요. 얘기를 뭐예요 못하겠어요. 그게? 더 나빠. 근데 우리가 언론 보도 나온 게 다 정확한 스케줄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활발하게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소문과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저렇게 자진 사퇴한 것은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예. 지명 철회 형식의 자진 사퇴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박원석 의원님이나 서영주 소장님은 여당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여당 지도부가 일관되게 강선우 후보자를 모두 단합돼서 지키자고 한 건 아니에요. 여당 원내 지도부죠. 아. 네, 여당 원내 지도부지 여당의 최고위원들의 지도부들은 다른 생각 갖고 있었단 보통 말이에요. 당 지도부라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이렇게인데 네. 지금 당 대표는 없고 네. 원내 지도부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들 네. 또 뭐 여러 있죠.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나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와가지고 강하게 실드를 쳤잖아요. 그것에 대한 역풍도 분명히 있었고 결국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선우 후보자의 손을 놔버린 것이 결국에는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형식의 저런 입장을 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진짜. 그 내용을 얘기하지 말래요. 윤석 대변인도 다 아시잖아요. 앞서 이제 좀 스튜디오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뭐 그래서 그랬다며 슈컷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입국 따서 뭡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저도 야사라기보다 알고 이제 해석이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 그럼 본방문을 불가해서 할까요? 여기서는 하나만 더 정부 말씀드리면 여기서 박찬대 당대표 후보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여당의 원내 지도부도 설득을 하고 대통령실에도 좀 설득을 하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민심에 좀 걸맞는 결정을 여당이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라는 흔적들이 상당히 좀 보입니다. 뭐 속된 말로 총대 메고 해결하는 악역을 일정하게 감당함으로써 예. 이런 역할을 한 건데 그게 지금 진행 중인 당대표 선거에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명심에 더 가까운 박찬대 후보. 예. 근데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풍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많이 뒤지고 있는데 이제 당원들의 이 정서는 좀 강경론이 우세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국민들 여론과는 다르게 강선우 후보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박찬대 의원의 어제 그 SNS 메시지에 달린 제가 그 리플들을 좀 봤는데 별로 예.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일 텐데 더 큰 틀에서 어쨌든 민심을 존중하고 가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그럼요.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건 부정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게 꼭 당대표 선거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청래 의원은 마지막까지 뭐 동지는 같이 비를 맞는 뭐 사람이고 뭐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뭐 이런 얘기를 썼잖아요. 예. 그것도 표심을 의식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지는요 중금속이 오염된 비를 같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는 게 진정한 동지가 될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좀 뭐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퇴가 결정이 되고 나서 보좌진들 후배들한테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상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스로 어떤 자괴감, 뭐 미안하다 선배, 미안합니다, 뭐 등등등. 그러니까 본인들도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사실상 당을 장악하고 있던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지도부들이 보좌진들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갑질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잘 하셨다고 보는 이유는 저번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참사 유가족들 데려서 위로했잖아요. 그분들 위로 자체만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어떤 상처가 조금씩은 치유가 되는 그런 거였다면 이게 뭐 보좌진과 이번에 국회의원 간의 갑질 자체가 뭐 그 정도에 비하될 건 아니지만 최소한 약자로서 한번 보듬어 준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는 사실 보좌관이 약자는 아니지만 관계상의 이쪽에서는 강자지만 국회의원 갖다 따져놓으면 이제 절대적인 약자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번에 이 사실을 겪으면서 보좌진들 자체가 거의 말하자면 이 2차 가해를 당했죠. 왜냐하면 마치 국회의원들을 해하고 보좌진들이 힘을 발휘해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은 장관도 못 시키게끔 하는 그런 식의 구도들을 여당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죠. 성실히 일하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 해결함으로써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 사퇴 배경에 자의보단 타인 것 같다. 특히 이제 나빠진 여론 또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진 당내 기류. 뭐 이런 것들이 쭉 얘기를 하셨는데 강선우 후보자의 어제 페이스북 글 혹시 준비가 됐나요? 잠깐 보면 정말 미안한 마음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셨던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보좌진에 대한 사과는 없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제가 뭐 야사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결론은 이거 굉장히 오래 갈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요? 이걸로 정리. 이 한 사람 정리됐다고 해서 야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네, 잘하셨네.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가졌던 상처들이 다 아물 것이냐.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보여줬어요. 원내 지도부라고 특정하시지만 민주당 한 170석 가까운 의원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아요. 다 끝나고 나니까 뭐 갑을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정도 쑥 나온 것뿐이죠. 저희 당도 그렇지만 의원 집단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을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국민들이 아셨을 거고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 좀 다를 줄 알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이건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직역 간의 다툼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 정당 안에서 그렇죠? 정치 그리고 여권에서 보좌진과 의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이 지점에서 나올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준 거라 저는 크게 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윤희석 전 대변인은 당직자를 하셨지 보좌관은 안 하셨죠? 의원실에 안 계셨죠? 해본 적은 없죠. 두 분은 보좌관을 해보셨고 박원순 의원님은 의원만 해봤고 보좌관과 함께 일을 해봤습니다. 보좌관도 해보셨어요? 아니, 보좌관과 함께 일을 해봤어요. 보좌관과 함께. 무슨 말이에요? 여기 혼자만 갑이시네. 아니 근데 저는 차제에 그 민주당에서 그냥 여기서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그만 이 얘기는 다시 수면 밑으로 집어넣자 이러지 말고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걸 그냥 단순히 보좌진의 처우 개선이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어쨌든 무형해. 유형화되지 않잖아요. 갑질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갑질이가 어디까지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데 그런 데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제 서로 그걸 지키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나 이렇게 올랐을 때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보좌진들에게 그런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넘어서는
이런 사적인 뭐를 지시하거나 갑질을 한 적이 없는지 이게 인사 예. 기준으로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 기준 시스템 이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7대 기준이라는 걸 어쨌든 공개적으로 만들었죠. 못 지켜서 그렇지 표방을 했고 그리고 공개적인 인사 검증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도 좀 보완하겠다. 엄중함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네 번째 낙마 국무위원 뭐 비서관 다 합쳐서 나온 건데 앞으로 일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초기에 예.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초기에 약간은 좀 지장이 발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급히 점검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밀고 나가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론의 반응을 하고 비판 목소리를 들어서 정리한 것은 그래도 전임 정권과는 다른 모습 아니냐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죠. 아마 밀고 나갔으면 오늘 임명이 강행됐을 텐데 그러면 후폭풍이 꽤 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오늘까지 오늘이 원래 재송부 마지막 날이었고요. 오늘 결정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어제 좀 늦었지만 잘 결정이 해서 다행이다. 그러면 오늘까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은 말끔히 당 내에서도 좀 이게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강선우 후보자 갑질 문제가 예. 더 이슈가 되는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당 지도부도 사실상 좀 대응이 조금은 국민 눈높이 안 맞았잖아요. 문윤석 수석 부대표라든지 또 보좌관 출신 박상혁 의원 자체도 계속해서 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조금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발언들로 쉴드를 치면서 더 상황을 악화시켰던 측면들이 결국에는 자진 사퇴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뭉개고 가는 것보다는요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 예.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민심을 읽는 여당 지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은 그어주고 가는 게 구체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주산 원내 입장 지도부가 정도는 내줘야 된다. 내주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게 민주당답고 이재명 정부다운 집권 여당일 것이다라는 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강선 후보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잠깐 해보죠. 앞서 이제 잠깐씩은 얘기가 됐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왜냐하면 강선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두고 정청래 후보자와 박찬대 후보자가 정말 달랐거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월요일에 이 자리에 했었습니다. 연결을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선 후보자 임명 강행이냐. 물론 강행 그렇다라는 우수석의 답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자가 의원이 인사권자에 깊은 고민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약간 부정적인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좀 반대였었고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터닝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박찬대 후보 쪽에서는 하나의 뭐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걸 예. 이용하겠다. 봐라 대통령 나랑 호흡 잘 맞지 않냐. 예. 나는 끊임없이 민심을 따라야 된다. 강선우 후보자 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청청래 후보자는 지키자고 했지 않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다. 이제 이렇게 세일즈를 많이 할 것 같고 아마 오늘부터 선명한 좀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과 본인이 더 호흡이 잘 맞는다라는 측면 그리고 정청래 후보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네거티브성 메시지가 좀 혼자 돼서 이거를 중요한 반전의 계기로 삼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권리당원의 표심을 네.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 저희 당 상황하고 이걸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견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맞는 얘기하면은 당심에서 별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전환길이나 얘기해야 반응이 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전환길 씨에 대해서 뭐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당심이라 하는 것의 뭐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세게 막을 경우에 그게 과연 당원 전체에서 받는 지지도가 올라갈 거냐? 그걸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그러니까요. 저희 당이나 이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근데 지금 이제 권리당원 투표비 중에 55%잖아요. 그리고 지금 영남권, 충청권
두 군데 권리당원이 전체 권리당원이 한 20%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로만 보면 한 20% 개표를 한 상황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20% 개표에서 6대 3이면 대체로 일반 선거에서는 당선 유력이나 확실히 뜹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권리당원 투표는 추세가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권리당원 투표 이외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이제 이 표심이 어떻게 이제 45% 죠. 나타날 거냐.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어느 정도 갭을 줄일 거냐. 이게 이제 남은 변수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이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가까운 건 알겠는데 예. 아무리 지금 여당이고 임기 초라고 하더라도 한 당의 대표는 대통령과 가까운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적인 어떤 뭐 개성이랄까 혹은 독자적인 리더십이랄까 약간 뭐 아우라 존재감 네, 이런 거 이런 게 말씀이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차별화를 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아요. 저기 선명성을 내세워서 내란 척결. 근데 이제 그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 민주당 당원들의 정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과의 가까운 거에 더해서 이 정청래 의원과는 차별화되는 박찬대 의원의 리더십. 플러스 알파. 요게 이제 공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심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쭉 했고요. 이제 광고 듣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를 할 텐데 그전에 이제 광선 후보자에서는 어제 문진석 의원의 인터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있다는 점을 그런 분석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김태현의 정치쇼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혁신이 안건을 논의할 의총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열렸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됐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 당이 지금 정상적으로 당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 뭐 통보를 했네 안 했네. 나는 통보 안 받았는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혁신위원장 부른 것도 아니고 안 부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오후에 가셨는데 그럼 불렀냐 안 불렀냐를 가지고 신문 기사가 날 정도가 됐다면 당 운영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다는 거를 방증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 또 이제 하나 붙인 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깜빡 잊고 안 부른 게 아니고 예.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부르자 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그 박수민 비서실장이 얘기가 용감하게 부를 수 있겠어?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럼 부르는 게 용감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비서실장이면 비대위원장 뜻을 거의 다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본다면 당내 의총 분위기가 윤희숙 위원장을 혁신위원장을 불러서 뭔가를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 더 나아가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분이 의총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용감이란 단어에 굉장히 제가 주목했거든요. 그러면 용감이란 건 누구한테 쫄았어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사실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의 그렇죠. 대표 권한대행까지. 근데 가장 지도부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데 용감하게 결정하면 누구한테 쫄았느냐? 전한길이냐? 권성동이냐? 권영세냐? 아니면 그 누군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거부터 파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제 혁신의 의총을 봤을 때 이거는 온전한 말씀한 대로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혁신을 논의하면 혁신위원장을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를 처음에는 전반기에는 안 불렀다가 나중에 후반에 또 불렀다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모양 자체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제는 혁신을 위한 의총이 아니라 혁신을 짓밟는 의총이었어요. 대놓고. 그렇잖아요. 그건 완전히 혁신위원장이라는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혁신 안에 대해서도 그냥 완전히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사실 외면인 거죠. 근데 애초부터 이 혁신위라는 게 시간 끌기용, 요즘은 알리바이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으니까 윤희숙 위원장의 그 혁신 요구가 당연히 뭐 비대위도 의총도 수용할 의사가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뭐 의총에 부르지 않고 마치 진실 공방하듯이 불렀는데 안 왔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이제 문제를 비화시킨 데다가 그래서 결국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영남 친윤 당 주류 기득권의 집단적 의지로 이 원내대표가 되고 비대위원장이 된 사람이지 뭐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본인이 자율성이나 자율권이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뭐 눈치 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뭐 바로 그만둔 뒤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섰을 때부터 예고된 저는 운명이었다고 보고 이제 끝난 거죠. 뭐 의총 분위기가 저러면은 다시 의총을 연다 한들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전당대회로 가는 거고. 혁신 없는 전당대회. 그렇다 보니까 뭐 전환길이 이슈가 되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거죠. 볼 것도 없고 논평할 것도 없다.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근데 저도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윤희석 전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혁신이 안건을 논의한다고 하면 혁신위원장을 부르는 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아유, 당연하죠. 아니 정당에서 아니 와서 보고해.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오전에는 안 왔으니까 와서 합시다라고 오후엔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고민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짧게 하고 끝냈어요. 제대로 논의도 않고. 그러니까 그 더 논의한다는 말이 너무 공허한 겁니다. 그렇죠. 뭐를 더 논의를 하죠? 논의할 대상도 규정을 안 했는데 지금. 예, 구체적인 1호 안건인 불법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당원 내 못 받겠다. 일단 안건이 혁신이 안건이 3개였는데 그중 첫 번째 이건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였는데 세 번째는 인적쇄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고민하고 올게 이러고 지금 끝낸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인적 쇄신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특검을 통해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인적 쇄신은 좀 늦어지겠지만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모시던 분들도 이제 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뭐 검찰, 경찰 아니면 재판 받고 이런 것들 보면은 대단히 위축되더라고요. 의정 활동이 잘 안 돼요. 상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언부터 조심하게 되고 활발한 활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의 핵심 세력 분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고 압수수색도 많이 당했잖아요. 예. 그분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서 친윤과 관련된 여러 주동자급 분들 같은 경우엔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적쇄신이라면 자연스럽게 특검? 될 것 같고, 네, 특검이죠. 아니 한마디로. 수사 받는 거랑 예를 들어서 수사 받는 것만으로도 정말 변호사 만나야 되죠. 여러 가지 준비해야지, 또 증거도 인멸해야지. 내가 과거에 뭐 했나 이거 살펴봐야지. 증거 인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사 받는 거 하나만 수사 받는 가지고도. 거는. 그렇게 되면 수사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는데 일단 저는 많이 받아본- 받아봐서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많이 뭐- 받아본 의원도 모셔봐가지고 아는데,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연대장 이 급의 친윤들이 예. 분화가 됐어요. 아, 김문수 편 들어야지. 창동혁이잖아. 아, 그래도 나경원이 나은 것 같은데. 예. 아, 나 이번엔 그냥 빠질래. 아, 그래도 우리 미래는 한동훈한테 있지 않을까? 분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김기현 후보 막 2% 3%였는데 53%로 끄집어 올리잖아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서 전당대회에서 친윤들이 어떤 주도권을 갖는다? 그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남회당 얘기 좀 어떻게 보세요? 남한당 얘기지만요. 뭐 분화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현상 같은데 사실 여기가 이제 아직도 그 4월 4일 이 내란의 행위로 파면당하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 끝났고 그러면은 뭔가 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친윤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도 혁신의 주 이 의제는 반탄이냐 찬탄이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못 벗어나요. 아니 솔직히 번개탄은 꺼진 불이라도 살리잖아요. 반탄 찬탄은 뭐 이득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현이 갈수록 유려해져요. 아니 사실상 그래요. 선생님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됩니다. 번개탄 수준도 안 되는 찬탄 반탄을 가지고 아직도 이 야당이라는 정통보수 국민의힘이 논의하고 있고 이 혁신조차도 한 걸음도 못 나간다면 이거 솔직히 정당으로서 존립 자체가 좀 안쓰러울 정도로 보기도 민망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은 뭐 국민의힘이 잘 되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으나 정당 정치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예. 민망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반탄 찬탄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뒤가 탄핵이니까 지금 뭐 반길 찬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한 사람을 반길이 찬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입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도 이렇게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환길 씨 관련된 논란이 커지니까 서울시당에다가 예. 과거의 언행을 좀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서울시당으로 떠민 거지 않습니까? 네. 비대위가 스스로 조사할 것도 없어요. 전환길 씨는 본인이 매일매일 떠들고 있기 때문에. 뭐 뉴스 검색하면 과거의 언행도 아니고 나와요. 현재의 언행입니다. 네. 그냥 조치를 취하면 돼요. 근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서울시당으로 밀어버리고 흐지부지 위야무야 만들겠다.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실체라고 보고요. 결국 집단적인 어떤 뭐 정치적 이성의 마비 상태랄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에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예. 무슨 극우 유튜버 한 명을 놓고서 이게 찬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당의 중진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자초한 거예요. 전환기한테 판 깔아줬잖아요. 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뭐 나경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당의 중심에 있고 중진 노릇, 주류 노릇 하는 순간 한 국민의힘은 저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치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단답으로 점수를 좀 매겨. 송원석 비대의 점수를 중간 점수를 좀 준다면 짧게 꽈락이죠. 과락 글쎄 뭐 한 30점? 30점. 네. 네. 측정 불가. 측정 불가. 저는 한 자릿수 9점. 9점. 만점이 혹시 100점. 100점 만점이 9점. 예, 송원석 PD에 대해서 그 아주 냉혹한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이 사실은 의총이 거의 뭐 유야무야 돼 있기 때문에 혁신이 이제 끝난 건가? 여기서 단답형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끝났죠. 끝났다. 네. 사퇴하겠죠. 사실상 뭐 끝입니다. 끝이다. 끝인데 물꼬는 트였으니까 물꼬는 트였다. 그것은 인정해 줄 만하다. 똑같습니다. 예. 네. 의미는 있었다. 근데 의미는 있었다. 뭐 이제 끝난 거다. 혁신이가 어제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이 자리에서 인터뷰했는데 뭐 실행 지금 작전 로드맵을 짜서 실행할 단계는 솔직히 말하면 아니고 당에 충격파를 줘야 된다. 그렇죠. 이 충격파는 줬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쟁점은 좀 만들긴 했죠. 근데 충격을 받나요? 저는 저 당의 주류 기득권, 뭐 언더찐윤,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는 이 사람들 전혀 충격 안 받아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결국 다시 이제 당권을 가져오면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글쎄 저는 국민의힘이 뭐 바뀔 기미가 거의 없다고 보고 결국 전당대회에서 예. 지금 당의 쇄신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겨야 뭔가 조금이라도 현상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긴다는 것도 쉽지 않고 설사 이겨도 또 집단적으로 저항할 거 아닙니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그냥 여기서 당을 깨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다음 게임이 그래도 친윤들의 구심점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당하거나 꼭 구속당할 거잖아요. 예. 뒷 배경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윤 세력들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그 그룹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당은 개혁과 쇄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조경태 의원, 안철수 의원 예. 현재 이렇게 있고 네. 주진우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건 윤희석 전 대변인의 답은 조금 이따 듣고 주진우 의원은 왜 출마 선언했다고 보세요? 그냥 뭐 긴장했죠. 예. 체급 올리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본인이 주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예. 조금 이제 그 야권 지지자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참에 정치적 체급을 올리자. 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특검 수사 방어용이라 그러는데 방어가 됩니까 그게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고 그거는 아닐 거고. 그건 아닐 거고. 방어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 중에서 막 지역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뭐 당대표 후보로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데 적어도 8월 22일인가요? 전당대회가? 네. 그때까지는 소환 조사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방어예요. 8월 그리- 20일까지 미루는 게. 그리고 혹시나 이제 당대표 되면은 야당 단합하지 말아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23년 7월 31일 경로가 시작된 7월 31일 800에 7070 통화를 이종섭 장관보다 조금 일찍 받았다. 네. 44초간 통화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답을 안 했죠.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답은 안 했었고 나중에는 그냥 일정 관련된 네, 업무 전화가 일정된 있었다. 업무였다라고 이렇게만 하는데 얘기했어요. 그조차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은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저는
최병 특검의 소환 대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당대표 출마하는 거 좀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해요. 주진우 의원이 초선에 당대표 출마를 하는데 본인이 찬탄도 아니고 반탄도 아닌 어중간한 탄이에요. 거기가. 아.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할 때는 계엄 해제 쪽에 해제 18명 중에 한 참여했다가 명입니다. 결국엔 장동혁 의원만큼의 또 이렇게 신윤 쪽으로 돌아선 것도 아니지만 뭔가 애매한 포지션으로 중립을 그 주창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쪽 저쪽이 아니라 중립이 필요할 때다가 지금 본인의 출마 선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는 특검 회피용이 더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겠으나 사실 당이 이 모양인데 본인 인지도 높여서 뭐 할까라는 생각도 저는 일반적으로는 들어요. 주진우 의원은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부터 주적으로 있었고 법률 등을 맡았었고. 주적이요? 주력. 예. 주적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법률비서관을 했었고요. 용산에서. 네. 근데 나중에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법률위원장인가요? 맡았었잖아요. 법률 자문위원장인가? 예. 뭐. 그 직은 정책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 하시는 분이 계속 합니다. 주진우는 친한계예요? 친윤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제 친한계라고 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금방 수정됐습니다. 아, 수정됐네. 수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요구를 주진우 의원 측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친한계에서 한 겁니까? 뭐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예. 그럼 뭐 제가 그거는 한 30분 뒤에 본방불가에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역시 프로그램을 살려갈 줄 아세요. 뭐 네. 여지를 남겨야죠. 예. 어쨌든 그 최병 사망 사건 당시에 그 이른바 경로로 알려진 그 무렵에 전화 통화한 건 사실이고 그쵸.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황상 대통령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법률적으로 검토해봐라. 중요한 건 본인이 거기에 어떤 의견을 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망 사건은 무조건 경찰로 넘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책임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의견을 냈다면 책임이 따를 수 있겠죠. 특검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예. 밝혔고 근데 본인이 수사해봤잖아요.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그거 회피할 수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특검 분위기에서는 그 회피 안 됩니다. 설사 야당 대표가 돼도. 예. 그래서 뭐 본인이 그런 생각에서 출마를 한 거라면 그건 제가 보기에 좀 어리석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룰 변경이 됐잖아요. 예. 예비 선거에서 50대 50. 그것도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해볼 만하다. 선에서. 근데 당 대표로 안 나가고 중간에 그냥 최고위원으로 턴할 수도 있을 턴할 것 수도 같아요. 있다. 일단 뭐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또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효과. 이 효과. 지도부 들어가는 게 목적일 수가 있어서 좀 판단해보고 턴할 수도 있죠. 저도 턴에 저는 한 표 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할 거냐. 오. 근데 너무 사실 반복된 주제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아서 네. 본방불가에 그렇습니다. 하도록 짧게 한 말씀만 우리 뭐 이거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의 얘기만 짧게 듣도록 할까요? 일단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외에는. 그걸 마치 어떤 암시를 주듯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싹 다 거짓말이다. 싹 다 거짓말이다. 본인밖에 모른다. 당사자도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누가 알겠냐. 그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렇죠. 결론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는 건데 마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진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팩트가 아니라 해석 영역에서 그렇죠. 지금 이미 마음속은 출마를 했다. 출마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해석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출마 행보예요. 지금 출마 행보는. 행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여러 주변에 예. 그런 진술을 종합해 보면 말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인은 정작 하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출마의 이유를 찾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저도 이제 들어보면 출마하고 싶은 의지는 좀 강한데 주변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부정적인 조언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그래서 출마를 하라는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조언을 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긴 합니다. 예. 듣고 싶은 얘기를 찾고 있다 이 얘기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는 저희가 도망불가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얘기도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부터 아이고.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어제 김건희 씨 측의 변호인에서 특검 측에 좀 일정 조율 좀 하자. 날짜 조율하는 게 아니라 협의 조사를 관련 조율을 하자.
여러 혐의가 있는데 하루에 한 건씩만 하자. 그럼 한 건 받으면 한 3, 4일 쉬었다 하자. 그리고 저녁 6시 넘으면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것도 전염이 되나 싶어요. 본인의 남편인 윤석열 피의자도 그러더니 거의 검찰 특검의 조사를 쇼핑하듯이 본인이 쇼핑하듯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입니까? 특검이. 이거는 며칠 있다가 먹고 이건 며칠 있다 먹고 그건 선택권이 없어요. 그거는 특검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너무나 좀 참담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김민 씨가. 안 되는 줄 알면서 던져본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되는 줄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냥 하나 뭐 배려해주면은 고마운 거고 아니면은 인권 탄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염치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 소문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수사 받으셔라. 이전에 영부인 때처럼 검찰 불러서 휴대폰 본인이 압수하고 그냥 조사받을 거 본인 결정하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아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협의하자라고 내놓는 주장들 6시 넘으면 조사하지 맙시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사실 추상 같은 결정문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반성하는 기미는 전혀 없다라는 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여론전 성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이런 상황이고 몸도 좋지 않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특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특검이 전혀 들어주지 않고 나를 몰아세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이제 윤석열이 하는 여론전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뭐 국민 여론도 그렇고 뭐 지지층 일부에서는 반응할지 모르겠으나 저게 통할 분위기가 아니고 특검도 뭐 단칼에 어쨌든 협의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잘났지 않습니까? 수사 받아야 되죠 성실히.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국민의 관심사가 여기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소환의 모습도 그 뭐 전직 대통령 소환하는 것처럼 포토라인 설치한 공개 소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높고요. 감당해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한의 명품 쇼핑도 우리 과거에 봤었잖아요. 이것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본방불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여기까지고요. 오늘 윤타짜, 장타짜, 박타짜, 서타짜와 함께했습니다. 이 내부는 잠시 뒤에 본방불가 또 뵙겠습니다.